저희 현재 사는 식용관에서는 2022년 맞이 조선왕조 실록 이야기를 펼쳐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자! 자,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의 태조죠.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어떤 사람일까?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 활을 그렇게 잘 쏴요? 엄청 물어봐요. 활을 그렇게 잘 쏩니다. 잘 쏘는 정도가 아니죠. 기록이 너무 많아요. 탁 쏴서 뭐 날렸다라든지 뭐 맞췄다라든지 호랑이를 잡았다라든지 이런 기록 굉장히 많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 조선까지 대대로 내려오는 활의 민족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성계가 활을 잘 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화살을 탁탁 맞췄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단한 무장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스펙은 제가 한 번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다만 분명한 건 이제 말을 잘 다루고 무장의 모습들이 굉장히 묘사가 많이 되니까 당연히 굉장히 신체가 건장했고 건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무슨 막 얼마큼의 우락부락이 뭐 하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성계 같은 경우 잘 알다시피 함경도, 그 당시 동북면이라고 하죠, 그렇죠? 동북면 쪽의 실력가였고 세력가였었습니다. 가별초라고 얘기하는 최소 1,500에서 많게는 5,000명까지 자신의 사병을 거느렸던 사람이고, 단순하게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조련되고 훈련된 부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어요. 홍건적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고, 여진족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고, 왜구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어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그 아지발도 황산대첩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일본 왜군이 만여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군이 쳐들어와서 내륙에서 붙었던 전투예요. 왜구 특유의 치고 빠지기라든지 어떤 예측 불허의 전략 같은 것들을 다 상대해서 다 이겼던 사람. 기록에서 미화된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 위화도 회군 되게 유명하잖아요. 고려사 절연가에 나오는 기록인데 비가 막 내리는데 어떡할 것인가. 어찌됐건 위화도 회군을 한다는 건 반정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반정을 딱 일으키는 건데 그가 말을 타고 이제 위화도를 떠나요. 떠나니까 비가 딱 멈췄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국왕이 될 자에게 1,000명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미화된 구조로 많아요. 많지만 미화된 이야기 자체를 우리가 별로 문제 삼을 수 없는 건 전과가 너무 대단한 거죠. 이뤄낸 승전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니까 그럼 미화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정확한 표현 같아요. 이성계가 언제 이제 제대로 딱 두각을 나타나게 되냐면 공민왕을 도우면서 딱 두각을 나타내요. 덕훈군의 침입이라고 그래서 이 공민왕을 밀어내기 위해서 원나라에서 파견했던 또 다른 고려 혈족이거든요. 한 15,000명 정도의 군대가 쳐들어왔었는데 그때 이성계 아직 젊을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봤더니 자기 부대 빼고 다 오합지졸이야.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내가 유능하고 너희들이 무능한 건 사실인데 나 유능하고 너 무능해 해버리면 무능한 장군들이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거의 외톨이가 되면서 홀로 싸워서 정말 고생고생의 승리를 거둬요. 근데 그때 이후 어떤 기록을 찾아봐도 이성계가 그와 비슷한 발언을 하는 걸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마도 젊은 나이에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덕을 겸비하고 타인을 우대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음소리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더 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이른 시점에 그는 유능함도 있었지만 바로 그 덕을 구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또 그리고 특히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건 정몽주랑 만나거든요. 정도준 만나기 전에 먼저 정몽주를 만나요. 정몽주가 이제 종사관으로 따라오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건데 그런 만남들을 갖게 되면서 문관들의 실력, 글을 쓰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들을 또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수많은 전과를 올리는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는 거죠. 덕이 넘친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존중해 준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유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쌓아나가게 되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공민왕이 죽잖아요. 고려의 마지막 표대가 사라지게 되면서 우왕때로 들어가면서 나라가 정말 혼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앙정부는 너무나 무능한 거죠. 무신 정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자 들어가는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나마 유일했던 게 공민왕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한 5년 열심히 하고 나머진 허송세월 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우왕 때예요. 고려라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한계 오브 한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도 정치 이후의 조선. 요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위화도 회군할 때 반발하는 거를 어떻게 처리했나. 이성계 하면 자꾸 떠오르는 건 위화도 회군, 왕이 찬탈자. 갑자기 이러면서 막 독재 정권하고 이렇게 막 연결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위화도 회군을 이성계 본인이 기획한 게 아니에요. 위화도 회군은 최영이 기획한 거잖아요. 그리고 최영이 기획했었을 때 아주 강력하게 이성계가 반대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리고 최영이 기획을 했으면 최영 본인이 직접 정벌전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기획해놓고 우왕의 신변 문제 때문에 우왕이 절대로 못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기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작전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이성계한테 군권을 줬거든요.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했던 건 맞는 이야기인데 위화도 회군만으로 작게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이성계와 새로운 대안으로 몰려가고 있었고 근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가 온 거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를 굳이 따지게 되면 정도전을 중용하죠.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는 집안이 좋지 못했던 지방 향리 출신 그리고 신분도 조선이면 정도전은 아예 성공 못해요. 왜냐면 사월이거든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굉장한 유능함을 드러냈고 공민왕 때는 생각보다 꽤 출세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띄는 거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다른 신진사대부들은 그냥 나라를 잘 기억해서 잘 만들어보자. 여기 멈췄는데 정도전은 맹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그러냐? 군주가 쓸모없으면 그 사람은 소인배다. 소인배를 쫓아내는 건 당연한 거고 1000명은 다른 데 있으니 그 1000명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역성혁명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정도전이 받아들였거든요. 정도전이 위험한 거예요. 얘를 놔뒀다간 진짜 우리 권문세족이 위험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본보기로 완전히 이제 정도전을 내치게 되는 거죠. 8년간 유배 생활했죠. 돌아온 다음에도 이제 그 종신형이라 해서 아예 이제 개성에 못 들어가요. 개성에 못 들어가니까 주변에다 이제 삼봉제라는 학당을 짓거든요. 그러면 군인들이 와서 다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다 막아버려요. 20대 때 총명했던 정도전이 그때쯤 되면 40대 초반이 돼요.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힘든 가운데 정도전은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경서를 보면서 맹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교적 세계관을 철저하게 어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했고 한편에선 민중들의 삶을 정확하게 보면서 고려의 모순이 뭔가를 안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 가자, 이성계한테. 이성계 직접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이성계는 방법은 모르지만 그 굵직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해결하지? 이게 아마 이성계한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없었으면 이 사람이 이런 결행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엇이 대답이지? 이것이 대답입니다. 이걸 이제 정도전이 해주게 된 거죠. 그리고 6개의 관직, 그건 이제 쭉 이제 자막으로 나갈 텐데 이 6개의 관직이라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했던 건데 그러면 정도전이 욕심이 있었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나? 그건 하나도 없거든요. 철저하게 이성계를 모시고 민본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 우정과 가치의 결합을 딱 이뤄냈다는 거. 이거 참 저는 되게 멋있는 측면 같아요. 그래서 그게 초기 6년간이거든요. 왕제의 난이 일어나서 실권을 뺏기기 전까지 6년간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다 만들어져요. 누굴 통해서? 이성계가 신뢰하고 지지한 정도전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조준 같은 사람 등등등의 사람들이 붙으면서 너무나 눈부신 발전을 싹 거치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외우죠. 조선 개창 전해인 1391년에 과전법을 실시해요. 물론 이거는 정도전의 원래 이상은 아니에요. 정도전의 원래 이상은 개민수전, 개민, 백성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서 수전, 땅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n분의 1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진행됐던 건 뭐냐면 정도전의 이상은 혁명파들도 부담스러워. 아, 이건 너무합니다. 그래서 내세운 게 이제 조준의 개혁안인 과전법이에요. 과전법은 뭐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째는 양전사업을 해야 돼요. 양전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조사사업.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융실명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돈과 소유관계 흐름이 파악이 돼야지만 정확한 과세 작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냐? 권문세족들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탈했거든요. 정말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식어가 백성들은 송곳 꽂을 땅조차 없었다. 그 정도로 이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토지 점탈을 많이 했죠. 이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정치적 이벤트를 합니다. 권문세족들의 토지 문서를 싹 뺏어와요. 그래서 개경 시내에서 그 토지 문서를 다 모아놓고 불을 태워버리죠. 개경에서 3일간 그 연기가 끝이질 않았다. 그렇게 해버리면서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토지 소유 관계가 해체가 돼버리니까 대대적으로 공지가 등장하잖아요. 소유주가 없는 거. 이 토지를 다 자영농들한테 줘버리면서 토지 소유 관계를 새롭게 쫙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국가가 토지 소유 관계를 관리를 잘하면서 세금도 합리적으로 뗄 수 있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왜냐면 중소지주들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민중들한테도 땅을 주는 이중 효과를 낸 거죠. 인류 역사에서 왕조를 세우기 전에 조직적인 토지 개혁을 통해서 민중들의 먹거리를 짜자잔 만들어주고 합리적인 관료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나라를 세운 거. 이것이 이제 첫째 이성계의 리더십이에요. 이거 무시하면 돼. 이게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도전 너무 똑똑해. 조준 막 이렇게 가는데 그걸 누가 허락해 줬어요? 그 사람들 누가 품었어요? 다 이성계가 품었잖아요. 디테일하게 모든 권력을 다 아는 다음에 내가 이거 다 해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성계는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에 전체적인 방향이 민중들에게. 그건 내가 어떠한 저항도 지켜줄게. 딱 통큰 리더십. 이성계는 나라를 세운 군주로서의 가장 모범적인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를 우리가 계속 기억해 볼 게 뭐냐면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은 권력 투쟁에서 최종적으로 이겼다가 아니에요. 권력 투쟁에서 최종적으로 이기면서 새로운 좋은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계의 힘인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이성계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자기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덕장의 풍모가 아닌가. 용장보다 덕장이 최고고 덕장만의 인재가 없다 이런 말 했는지 이성계를 보면 좀 느껴져요.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편은 태종 이방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정종에 대한 무시죠. 다음 편은 정종입니다.